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확정되고 나서 우리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가 특히 좀 눈여겨보기에 더 흥미롭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해외 증시는 또 다른 방향성으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는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확정. 네. 본부장님 예상하셨을까요? 일단은? 아니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 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 해외 언론이 그 해리스를 기본적으로 너무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폭스 TV 빼고는 전부 다 이제 해리스를 밀어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사실 너무 이게 언론이 너무 밀어주는 게 아닌가 여론과 다르게 이제 이런 느낌을 너무 받아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이어서 트럼프가 좀 높다 이런 생각은 받았는데 너무 업사이드하게 트럼프가 잘 나와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너무 해리스가 너무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제 토론회 같은 걸 봤을 때도 네. 해리스가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바이든의 전략의 실패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건 보니까 바이든이 그 트럼프하고 이제 TV 토론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걸 놓쳤을 때 경선을 빨리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선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한 달이란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트럼프에게 아주 가는 그 기울기가 빨리 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민주당 쪽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시기를 놓쳐서 그 시기 때 경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해리스로 정한 거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잘못된 게 아닌가. 결국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게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폭스 TV 말고 전 언론이 다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 전략도 좀 잘못 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제 득표 차이가 좀 크게 많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여론에서는 박빙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네. 사실상 그리고 미국 국민들 중에 샤이 트럼프라는 이제 종족이라고 하긴 어렵고 네네네. 이번에 생겨난 사람들이 네네. 있는데 조용히 트럼프를 응원했었던 그 국민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 샤이 트럼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이게 언론이 조명을 안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저는 트럼프를 좀 제가 볼 때는 지지를 안 해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랄까 트럼프를 조명을 안 해줬다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좀 언론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언론은 99대 1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폭스 빼고는 전부 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해리스가 너무 좀 무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니까 좀 정책도 없었고 토론회도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내용이 너무 없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준비가 좀 너무 안 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대화나 이런 걸 하는 걸 제가 이제 몇 번 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현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색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현지인이 보면 얼마나 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약간 좀 어색함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이 얼마나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좀 늦었고 그래서 바이든이 이런 일정을 만든 게 좀 실수가 아니었나. 바이든 쪽이 좀 저는 실수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를 내세우기에 짧은 기간을 만들어준 바이든이 후보로 나오지 말았어야 했고 자신이 후보가 됐을 때 이게 자기가 나오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으면 빨리 후보를 놓고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시기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조 바이든 전 지금도 대통령이시긴 하니까 네네네. 대통령의 이제 인지성 논란들 있었을 때 네네네네. 이제 빠르게 이제 다음 타자를 대체를 해주고 네 그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맞습니다. 있게끔 예. 해줬다면은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초박빙이 되진 않았을까 그런 네네.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네네네네네.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이 없다.
물론 있었겠죠. 있었는데 음.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가려진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너무 욕심을 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놓고 그 사실은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빨리 안 놓은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스태프들도 뭔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좀만 기다려보자 이랬던 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란 정말 이게 타이밍이 정말 뭐든지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한번 놓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계속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고 저희도 뭐 반도체나 이런 거 할 때도 정말 시기가 중요한 거고 결정이 정말 중요한데 그 결정을 한번 놓치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도 기회가 없는 건데 다음번에 뭐 반면교사를 삼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음. 경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 얘기를 새겨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리스를 그냥 밀어버린 밀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번 거는 계속 경선이 필요하다고 어.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바마가. 근데 그 충고를 듣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패배로 참사를 맞아요. 사실 참사거든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참사예요.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온 적이 최근에 없었거든요. 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오너로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네네네.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관점적으로 이제 본부장님의 시선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오르는 건 예상됐던 겁니다. 사실은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를 민 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민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세요? 왜냐면 조 바이든 초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해리스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첫 전기차 모임 때 초대를 안 했다는 거 그다음에 계속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반 바이든 정책이도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한 그렇게 그래서 첫 해부터 계속 하고 이번 그 경선 때도 2천만 달러 이상을 이제 계속 쏟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쏟아 부으면서 계속 밀었고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경선 지역마다 매일 100만 달러씩 이제 사람을 정해서 예, 계속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뭐 1등 몫이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뭐 우리 천재를 슈퍼 천재라고 칭하면서 우리 천재를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집권할 경우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머스크에게 이걸 맡기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뭐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기업은 1등 공신이니까 친정부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밀어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암호화폐만큼이나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고민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고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익 실현을 지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좀 기다렸다 다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상승을 할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이거를 뭐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그냥 마냥 뛴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이런 판단을 해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뛴다는 건 다 예상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익 실현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여기서 한번 더 뛴다는 걸 판단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비트코인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한번 하셔야 되는 아니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이 투자라는 게 자기가 이익 실현해서 내가 이제 돈을 한번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누군가 결정을 해주는 게 진정한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한번 이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고점을 그쵸. 찍었을 때 맞아요. 한 번씩 이번에 고점을 한번 찍었으니까 한번 해주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한번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치에 또 뜻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향후에 대통령에 대한 꿈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단순히 이번에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자기가 반 바이든 그냥 친 트럼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을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웬만한 건 다 이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제는 정치밖에 할 못 게 이룬 없다. 예, 뭐 미국 대통령 말고는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예. 이미 벌었지, 뭐 네, 다 기술 이룬 것 개발자 같아서 CEO로서도 다 성공을 했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트럼프 정부의 한 역할 정도에 만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트럼프 정부에서 한 역할을 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아니면 이번에 어떤 자기가 가능성을 좀 봤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나면서 뭔가 인기에 대한 어떤 맛이나 돌면서 자기가 유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재밌게 하셨겠어요. 네, 그런 걸 좀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사업가 출신이면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정치를 하게 된 그런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선동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비슷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를 느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옆에서 좀 배우면서 자기 이번 다음이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건 제가 봐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일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더 자기가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일 것 같아요. 네네. 경제적으로는 워낙 성공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우주에 관한 그런 꿈들도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고 있고, 그럼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내 세상을 진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 쪽에 어쨌든 줄을 굉장히 잘 쓴 거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행보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됐을 때 반도체 산업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에 관해서도 요즘에 고민거리로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본부장님 이거 관련해서 또 내용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네, 네,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퀄컴이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퀄컴이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표 있나요? 예, 지금 잠깐 보시면 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관련돼서도 하고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거의 뭐 시간에 그래서 6% 가까이 뛰어서 보시면 상당히 높게 지금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뛰었고 주당 순이익도 많이 뛰어서 이제 많이 뛰었고 전년 대비해서 많이 뛰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퀄컴은 뭐 삼성에도 스냅드래곤이라는 개발사 칩 거래하는 것도 많이 뛰었고요. 옛날에는 칩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자동차 산업용 칩도 많이 자동차에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자동차의 반도체가 다 제어하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어 장치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퀄컴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좀 밀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퀄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약간 밀접한 게 있습니다. 파운더리 쪽에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1위 쪽에 많은 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따지면 이제 메모리 팹리스도 지금 하고 있고 파운드리도 하고 있는데 삼성의 전반적인 것들의 사업을 따지자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1위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TSMC하고 좀 여러 가지로 차이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이 좀 약간 이제 이 구조가 좀 어떻게 따지면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맞아요. 설명- 다 해요. 다 해서 좀 약간 문제입니다. 다 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DM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다 갖고 있어서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맞아요. 메모리도 가지고 있고 팹리스도 가지고 파운드리도 있고 가지고 예, 있고. 네.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어서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다 갖고 있으면 파운드리를 주는 팹리스 쪽에서는 약간 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그럴 리는 없는데 이쪽에서 팹리스를 주는 쪽에서는 자기네 설계를 이쪽에서 좀 도용을 하지 않을까? 파운드리 쪽.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해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출발점이 원래는 좀 비슷했습니다. 2000년 초반 때는 파운드리 받는 분야가 원래는 좀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안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투자도 이제 좀 많이 안 하게 됩니다. 2022년 정도쯤 가면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 노광 장비를 이제 많이 못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ASML에서 이제 노광 장비를 많이 못 가져오게 됩니다. 안 파나요 삼성한테? 많이 못 가져오게 됩니다. 확보를 많이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데 그 장비가. 그 장비 많이 못 가져오다 보니까 단위 자체가 3분의 1로 확 줄다 보니까 못 가져오게 되고요. 삼성은 아무래도 투자를 팹리스랑 좀 하게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에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나눠서 하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비용이 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주는 쪽도 이게 좀 자기네 것들이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덜 주게 되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덜 주는 게 격차가 자꾸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기술력도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를 준 게 퀄컴입니다. 퀄컴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면 한 2022년에 삼성이 만약 75% 정도의 어떤 공정률 차이가 있다면 TSMC가 80% 정도 차이가 나니까 퀄컴이 좀 확 몰아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퀄컴이 한 50%를 가져가고 삼성이 한 35%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차이가 나게 됩니다. 파운드리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컴이 우수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퀄컴 쪽이 확 몰아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이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이 있는데 파운드리 사업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퀄컴이고 그 분야 중에 파운드리 쪽이 2위를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고 마지막에 그 3위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가 뭐냐면 TSMC에 남는 부분의 파운드리 사업을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못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한다는 게 문제가 팹리스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인 겁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건데.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운더리 분야에서도 약간 애매하고 메모리 분야에서는 최강자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분야에서는 지금 아직 미진한 거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2위거든요. 근데 파운드리 분야에서 차지하는 부분에서 2위 지금 확실한 2위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 차지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인 겁니다. 수주를 자기가 자기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분야가 약간 웃긴 겁니다. 웃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파운드리 사업 분야를 완전히 떼야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완전히 떼서 독립법인으로 내서 완전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르게 하던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삼성전자에서 아예 떼서 뭐 다른 애로 하던가 뭐 이름을 다르게 내던가 아예 삼성전자가 다른 법인체로 내던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나노를 빨리 제가 볼 때 TSMC도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빨리 개발을 해서 좀 더 빨리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수주를 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왜냐면- 시그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목표는 2027년에 뭐 목표는 1.4나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의 뭔가를 시그널이나 돌파를 해서 돌파를 해야지 지금 뭐 그 덩어리에서 그냥 뭔가를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든 것 같고 일부에서는 지금 뭐 파운드리 분야를 포기하고 그냥 팹리스 쪽에 가는 게 낫지 않. 왜냐면 파운드리 분야가 자기 자체가 어떤 생산 그 어떤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받아서 하니까 좀 힘들지 않냐. 그 분야가 자기 자신이 뭔가를 생산할 수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파운드리 분야를 뭔가를 계속 하청을 주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파운드리 분야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잘한다고 얘기를 하면 차라리 그 분사를 시켜서 그 분야를 다 갖고 있지 말고 SK 하이닉스처럼 아예 분사를 시켜서 그 분야를 잘하게끔 삼성전자 그늘 안에 두지 말고 차라리 그 분야를 잘 시켜서 그냥 가는 게 한 전략이 아닐까. 아니 뭐 제가 어줍지 않은 충고인지 아니, 모르겠지만 어줍지 않다뇨. 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음. 드는. 아니 파운드리는 사실 설비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완전 이제 배제를 시키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 법인으로 네, 이렇게 네. 조금 분리를 시키거나 그렇게 사업 구조를 좀 재편을 한다면 네. 각각의 법인에서 또 집중도를 가져갈 수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팹리스랑 이제 삼성전자 팹리스랑 분리돼서 우리는 다른 법인이고 음. 손이 닿지 않고 우리는 아예 그냥 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삼성전자에서 뭔가를 받는 것도 배제하고 그냥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물론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의 색깔을 조금 그렇죠, 그렇죠. 아예 덜어내고 네, 네. 독립으로 이제 띄워서 독립적으로 예, 그러니까 영업도 그렇게 띄고 그렇게 해서 맞아요.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띄워서 물론 삼성전자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받는 부분도 좀 줄이고 차라리 세계적인 기업들한테 애플이나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쪽에서 차라리 받아서 그 부분을 넓혀가는 게 그래서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TSMC 같은 데와 경쟁하면서 기술력을 차라리 파운드리 쪽의 기술력을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업 구조 재편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 반도체 하면 사실은 파운드리 기업인가 팹리스 기업인가 뭐 이런 부분에 네, 관해서 네. 아이덴티티가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문점들도 좀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워낙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IDM 반도체를 성격을 규정하는 데가 사실은 지금 계속 망하고 있는 약간 잘 안 되고 있는 스타일. 왜냐면 인텔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차라리 여기는 페니스로 가는 전략을 하고 파운드리를 아예 덜어내고 있는. 덜어내는 예. 맞아요. 그건 맞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그 페니스 쪽으로 가겠다라고 정책을 정한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딱 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모든 걸 한 라인에 다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지금은 차라리 우리는 그러면 설계만 하겠다 설계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는 파운드리만 하겠다 파운드리를 하던가 그러니까 아예 애플처럼 우리는 설계만 하겠다 그럼 설계만 딱 하던가 아니면 뭐 TSMC처럼 그거만 하겠다면 딱 하던가 엔비디아처럼 우리는 설계만 하겠다 설계만 하겠다 이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구나. 네. 엄격합니다 여기서. 네. 네. 그래서 또 더 성과도 좋지 않을까요? TSMC는 거의 대만 정부가 작정하고 키웠다라고 하던데.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보니까 해외에서는 뭐 25% 할인도 해주고 기본적으로 TSMC 같은 경우에 전기세도 깎아주고 뭐 그런데 정말로 이 전기세 부분은 좀 저희 우리나라는 좀 한전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전기세를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좀 지금 반도체가 힘든데 삼성전자 힘든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는데 좀 이럴 때는 좀 정부가 나서서 이럴 때는 한번 정책적으로 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럴 때는. 근데 이게 진짜 상반된 게 지금 트럼프 공약 중에 가장 센 게 법인세 인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자체는 정책 기조 자체가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네네. 확실한 색깔은 가지고 네네. 있어요. 네. 물론 그에 따른 주변국들의 부작용들은 너무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힘들지만 그런 정책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자국민들의 표를 얻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자국 내 기업을 키우기 위한 딱 확실한 색깔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저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조금 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세금은 약간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형평성이나 왜냐하면 법인세를 그렇구나. 깎아주면 그 다른 그래서 또 일반 가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세금도 가져야 되는데 전기세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인프라에 관한 이런 관해서. 세금들은 좀 깎아주는 게 어떤가. 그럼 올리고 이런 것들은 좀 왜냐하면 이제 기관이 쓰는 어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인프라에 관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이제 밖에 대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외 지원이나 이런 것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는 비용이 더 드는 거잖아요. 그런 지원을 좀 더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과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 그리고 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발생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을 깎아주는 거 말고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기업이 발생하는 부분을 더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깎아주면 다른 국민들 세금도 깎아주는 부분, 형평성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논란의 여지도 있고 뭔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 인프라를 쓰는 부분에서 뭔가를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부 자원을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고요. 정책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 그리고 좀 반도체나 이런 쪽에 좀 더 우리 국가 정책을 좀 더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전기세 인상, 기업 전기세 인상은 또 네. 글쎄요 어떻게 아니 이게 알아야 한전의 될지. 그 적자를 이게 한전 적자가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전 적자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깎아주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데 뭔가 이 꼭 전기세를 올려야만 막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해보거든요. 다른 방법 없었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다른 방법도 좀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았을까? 꼭 굳이 이렇게 꼭 전기세 인상만이 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인상폭도 좀 상당히 큽니다. 네. 9% 이제 가량의 큰 폭이기 때문에 부담될 것 같아요. 기업 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 들어봤고 또 혹시 추가로 본부장님 네, 하실 말씀 지금 있을까요? 제가 할 거는 있는데 네. 그 혹시 시간이 되면 비트코인을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제 어제 또 소식이 들려왔던 게 제 자료 같이 볼 텐데 글로벌 자산 순위에 메타 플랫폼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9위로 등극을 했고요. 실버를 이제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산 순위 체크하는 건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의 시가총액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골드 상품들 되게 많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합쳐 봤을 때 그리고 엔비디아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이렇게 다 했을 때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만 봤을 땐 1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굳건히. 네. 어제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네. 잘 지켜주고 있고 반면에 애플은 떨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순이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또 올라와 주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올라와 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다. 이거 보시면은 글로벌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이제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해리스죠, 당연히. 네네. 그리고 그 빨간색이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였는데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이제 대결 당시입니다. 애플은 지금 해리스의 96%의 자금을 거의 몰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요, 92%, 구글도 86%, 메타도 82%.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요 네 기업들은 지금 바쁠 것이다.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기에 바쁠 것이다. 왜냐면 트럼프에 관한 자금 지원이 좀 없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77%가 해리스를 이제 지지하는 자금적으로 들어갔었고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나마 조금 더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금이 조금 더 많이 집행이 됐는데 테슬라 보세요. 해리스 0%. 진짜 베팅에서 사나이입니다. 해리스 0%, 트럼프 100% 이렇게 딱 지원을 하면서 이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승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요거 이제 재밌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코인 시장으로 가보면은 이제 74,000달러 살짝 이제 소폭의 조정은 아니고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도지코인이 거의 이제 리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발에 관한 호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급락이 살짝 나왔어요. 이제 재료 소멸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올랐어요. 24시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볼 때도 이 신고가 영역이 무서운 게 윗부분에 이제 매물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들어 올리려고 하면 너무 쉽게 쭉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차트 볼 때도 신고가 영역에 진입한 거를 굉장히 이제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위쪽 매물대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 상방으로 향할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소식들을 또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개표 현황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초박빙이다라고 예상했었던 그러한 이제 박빙주들이 이제 펜실베니아 여기 보시면은 위스콘신, 뭐 미시간 요런 지역들이거든요. 노스캐롤리아 뭐 이런 지역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바다도 있고 애리조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경합주에서 올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다 이겨버려가지고 이제 해리스가 정말 1%의 차이로 진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승자 독식의 그런 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1% 져도 모든 선거인단을 뺏기게 됩니다. 매직 넘버 270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 295명 확보를 하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됐고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까지 전부 다 그 점유율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트럼프 축하해 이게 아니라 야 이제 약속 지켜 약간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 바이든이 같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당시에 가상자산에 관한 공약들이고요. 달러와 가상자산 공존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고 선거 후원금에 가상자산도 포함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트럼프의 선거 캠프에 가상자산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의 자금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당선 시에 비트코인 결제 허용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빨리 지켜라라는 게 지금 커뮤니티의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야 이제 빨리 약속 지켜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공약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는 공약 한 가지랑 그리고 이제 채굴 산업을 이제 미국 내에서 확장시키겠다. 그러니까 채굴 업자들한테 약간 인센티브라든지 어느 정도 정책적인 편의성을 주겠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바로 이분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가장 안 좋아하시는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적인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승인도 실제로 좀 지연시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대통령 되면 얘 해임시킬 거야. 이게 트럼프의 정말 네. 가장 강력한 공약이었습니다. 내일 그래서 집에 가라고. 네.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네. 이런 말 하면은 또 이제 방송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해임을 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빨리 해임을 시켜라라고 하고 있고 지금 게리 겐슬러의 입장은 어떨지 아마 좀 그래도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게리 겐슬러를 이제 내보내고 어떤 분을 앉힐까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던 로버트 F 케네디가 사실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본인의 이제 많은 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표를 트럼프에게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승기를 잡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대선과 관련된 암호화폐 브리핑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공약을 지킬지가 사실 조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약들을 지켜나가는 시그널들이 있으면은 또 제가 랩소디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이야기할 거 예. 있을까요? 아니 뭐 지금 그 중국 전기차 때문에 아, 맞아요. 유럽이 사실상 지금 계속 고전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폭스바겐 내 자국 내 공장이 폐지되고 있고요. 부품사들이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중국 전기차가 많이 안 돌아서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써보면 좋아서 이미 미쉐린 쪽도 2026년까지 공장 프랑스 내 공장 두 곳이 폐쇄가 되고요. 직원도 한 4천여 명이 이제 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내에 있는 베어링 자동차 셰플러라는 곳도
4,700곳이 700여 명이 이제 해고가 되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중국 전기차가 들어와서 그 산업들이 계속 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계속 매길 수밖에 없고 제재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그 EU 쪽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요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곧 우리나라도 뭔가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이 여기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중국이 계속 이 전기차를 되게 저가로 만들면서 되게 편하게 잘 만드나 봐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잘 만들고 기술력이 생각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충전하면 기술력이 이게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화재나 이런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보다 유럽 시장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의외네요. 사실 이제 미국은 트럼프가 관세 200% 때린다고 막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네, 좋지는 않은데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 시장은 거의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그렇게 잘 유럽에서는 팔아요? 지금 와. 중국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좀 이 문턱이 좀 낮다 보니까 중국이 그쪽 시장을 잘 뚫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핸드폰이나 뭐 그 스마트폰 시장도 그쪽은 좀 잘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네. 중국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전기차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정말 알찼던 것 같아요. 저희 내일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해 올게요, 여러분. 저희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외 모든 경제 뉴스를 한눈에 파악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르면 오늘 18일 달과 화성 탐사선인 스타쉽의 6차 시험 비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에 따르면 스타쉽은 현재 텍사스 남부 보카치아 해변의 발사 시설인 스타베이스에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사 시간은 미 중부 시간 기준으로 18일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으나 시험 비행의 특성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우주선과 로켓 부스터 기능의 한계를 확장하고 전체 시스템의 재사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둔 다양한 기술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특히 로켓 부스터의 발사 후 재착륙, 우주에서의 엔진 재점화, 대기권 재진입 시 열차폐 실험 등을 시도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기술은 이미 5차 시험 비행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진행된 5차 시험 비행에서는 메카질라로 불리는 발사탑의 젓가락팔을 이용해 공중에서 로켓 부스터를 잡는 혁신적인 기술이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2단 우주선이 약 75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도양에 착수하며 또 한 번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스타쉽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의 화성 이주를 꿈꾸는 머스크 CEO는 X를 통해 스타쉽은 세턴 V 로켓보다 2배 이상 강력하며 1년 내 1만 톤의 추력을 달성해 3배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이제 화성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열정적인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타쉽은 길이 50m, 직경 9m로 150톤까지 적재 가능하며 슈퍼헤비 로켓과 결합 시 전체 길이는 121m에 달합니다. 슈퍼헤비는 최대 1700만 파운드의 추진력을 자랑하며 역대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평가됩니다. 머스크 CEO는 스타쉽은 80%의 액체 산소와 20%의 액체 메탄을 연소하여 완전 재사용 가능하게 설계됐으며 우주 진입 비용을 세턴 V보다 1만 %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3억 4,790만 달러, 우리 돈 약 4,72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환율 기준으로는 13.5% 성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업 손실은 808만 5천 달러, 약 109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 늘었습니다. 유료 콘텐츠 부문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인공지능 추천 모델을 활용하여 특히 일본에서 전년 동기 대비 8.9%, 동일 환율 기준으로는 12.7% 성장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역대 최고 월간 유료 사용자를 수를 기록하며 전체 유료 콘텐츠 매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광고 매출도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20.8%, 24.3%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외부 파트너사의 광고 수요가 증가했고 북미를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는 디스플레이 광고와 성과 기반 광고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IP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지만 동일 환율 기준으로는 5.3% 성장했습니다. 스튜디오 N이 제작에 참여한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 시즌3가 비영어권 글로벌 탑10 TV에 진입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고 시네탑 시즌2와 여신강림과 같은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김중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글로벌 확장과 운영 효율화로 견조한 실적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창작 생태계와 글로벌 플라이휠을 강화해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호재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보다 2.90% 오른 296.9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9,530억 달러에 달하며 1조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테슬라는 14.75% 폭등한 288.53달러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 테슬라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머스크 CEO는 트럼프 유세에 직접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하는 한편 트럼프 캠프에 1억 3천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정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규제를 신속히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인센티브가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는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증권가 관계자는 전기차 인센티브가 철회가 업계 전반에는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이미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테슬라에게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호재로 테슬라가 랠리를 이어가자 다른 전기차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리비아는 3.50% 급등해 10.05달러, 루시드는 4.23% 오른 2.22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니콜라는 1.28% 하락한 3.03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며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엔비디아는 전날 대비 2.25% 상승한 148.88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6,52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4조 달러를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음에도 미증시의 랠리에 힘입어 엔비디아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가 약보합을 보인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51% 급등하며 기술주 중심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를 비롯해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많은 기술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상승에 경쟁사 AMD도 3.25% 오르는 등 반도체 업종 전반이 랠리를 보였습니다. 인텔이 4.71%, 대만의 TSMC가 4.12% 오르는 등 대부분의 반도체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며 반도체 지수는 2.2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만 TSMC와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미국 내 공장 건설에 지원되는 수십억 달러 보조금과 대출 관련 미국 정부와의 계약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고 7일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협상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두 기업과 미국 상무부의 계약이 언제 공식적으로 체결될지 등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만 보조금과 대출 등 인센티브는 미국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과 거의 일치할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의 지난달 4월 발표에 따르면 TSMC는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3곳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 66억 달러와 저리대출 50억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지난 2월 뉴욕주와 버몬트주의 신규 공장 건설과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 보조금 15억 달러와 대출 16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의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 물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도 미국에 공장을 지으며 관련 법의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외국 반도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블룸버그는 20개 이상의 회사가 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기에 일부는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 자금 조달이 확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사임을 요구할 경우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일찌감치 열어둔 가운데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파월 연중 의장은 현지 시간 7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사임을 요구한다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법적으로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없다고 추가 부연 없이 단언했습니다. 통상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통화정책의 기본으로 꼽힙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연준의 의사결정에 불만을 표하거나 앞으로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 대해 2026년 임기가 끝나면 재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금리 결정과 관련 최소한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재집권 시 파월 의장의 임기를 채우기 전 사퇴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정책이나 의회가 마련한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준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른 요인들과 함께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이 우리의 경제 모델에 포함되고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 선거는 우리 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어떤 정책 변화가 언제 일어나고 그 영향이 어떨지, 과연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일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4.75%에서 5.0%에서 4.5%에서 4.75%로 낮췄습니다. 지난 9월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에 이어 2회 연속 금리 인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급등세를 보였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일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후 4시 15분에 시가총액 2위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7.47% 급등해 2,90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2,900달러 선을 넘은 것은 지난 8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이며 3,000달러 선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발행한 BNB 역시 2.29% 상승해 602달러로 600달러 선을 넘어섰고 리플도 2.97%에 올랐습니다. 이들 알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전후 비트코인만큼의 상승폭은 보이지 않았으나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0.36% 상승한 76,453달러에 거래됐으며 한때 76,900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77,000달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 대선 전인 지난 3일에는 68,000달러대였으나 대선 당일 75,000달러를 처음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목받게 한 도지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전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나 이날은 1.17% 하락해 0.1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